자,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자, 이어서 22번 문항 보실까요? 자, 22번 문항을 보시면 다음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이제 보니까 총 투자액이 10억이고 그 중에 지분이 4억이고 6억이군요. 6억. 그럼 나머지 은행에서 4억 대출받아 투자했다는 얘기네요. 자, 그랬고 이제 주어진 조건이, 자, 기본적인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하는 순서가 이렇죠. 자, 이건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하도 많이 강조해서, 그럼 그랬을 때 세전 현금 흐름 또는 세전 현금 수지가 6천만 원.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이것이 4천만 원이다.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보니까. 그리고 유효 총 소득 승수. 유효 총 소득 승수는 총 소득분의 총 투자액인데 이게 몇이다? 5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총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자, 1억이 아니라 10억이었죠. 자, 그러면 총 투자액이 10억이고 위에죠? 10억이고. 그러면 이 값이 5가 되려면 x는 몇이 돼야 됩니까? 자꾸 1억이라고 쓰네요. 10억인데 그러면 이 5라고 한다면 x는 몇이 돼요? 2억분의 10억이 5억이 되겠죠. 따라서 유효 총소득은 2억이 되겠네요. 총소득 승수가 5니까 그거에 맞춰 계산하면, 그래서 유효 총소득은 2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것이 4천이고 이 6천이면 합해서 순영업소득은 얼마입니까? 1억이고, 그러면 2억에서 1억 되려면 경비가 1억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게 쭉 계산돼 버리네. 그럼 이거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 한번 볼까요? 유효 총소득은 얼마다? 금방 설명했듯이 2억. 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총 투자액이 10억이고 승수가 5면 유효 총소득은 2억이 되겠네. 2분의 10이 5가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는 똑같이 총 투자액을 갖다가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러면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고 순영업소득이 얼마이고 1억이면 1분의 10이니까 순소득 승수는 10 맞네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자, 이거 세전 현금 승수는 당연히 똑같이 세전 현금 수지분의 지분 투자액의 배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거든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 6천만 원이고 지분 투자액이 얼마이고 6억이었죠. 그러면 몇 배? 10배가 되네요.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도 10 맞고요. 종합자본 환원율. 종합자본 환원율은 바로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수익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총 투자액이 얼마이고 10억이고 순영업수익이 1억이면 그러면 당연히 총 투자 수익률, 종합환원 수익률은 바로 10%. 정답은 4번이네요. 8%가 아니라 10%가 되는 것이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수익이거든요. 요거분의 요거, 그러면 4천분의 1억이니까 몇 배? 2.5배가 되죠. 해서 정답 5번도 맞는 말이죠. 2.5 해서 정답은 4번으로 해석해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이건 이제 살짝 응용하고 기본적인 공식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3번을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아니면 할인 현금 수지법이란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틀렸죠? 할인 현금 흐름, 즉 말 그대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운영 수익, 처분 수익 다 고려하는 거야. 그리고 세후 현금 수지 기초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고 치밀한 분석이거든요. 1번 틀렸고요. 보통 이제 그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은 투자 기간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2번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수익을 연평균 투자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문제 없고요.
순현재 가치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수율과 내부 수익률이 같은 것이고 그래요. 이것이 균형이 되죠. 3번 문제였고 4번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가 있다 해서 민감도 분석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순현가나 내부 수율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 또는 감응도 분석 그래요. 마지막 5번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경우에 당연히 부의 극대 원칙에 따르면 순현재 가치가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맞죠? 순현가로 우선순위 결정하면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가 있지만 내부 수익로 투자하는 경우, 판단하는 경우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5번도 문제 없어요.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돼요. 24번 문항 보십니다. 24번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인 위험은 자 이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위험, 즉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죠. 이런 것들은 분산 투자를 해도 전혀 제거가 불가능하죠. 1번 틀렸네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은 바로 개별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비체계적인 위험이거든요. 1번 틀렸고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는다. 자, 상관계수는 두 투자단의 수익률의 변동 흐름을 나타내는 계수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투자조합의 구성을 잘 결합하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 반대로 같은 방향 동일한 비율로 변하는 경우가 바로 플러스 1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위험의 제거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분산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관계수가 1보다 작으면 당연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분산 효과, 즉 위험 절감 효과는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1인 때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2번도 틀렸고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0보다 작다는 즉 마이너스 1에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 분산 효과는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맞는 말로 하려면 서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갖고 위험 분산 효과는 작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상관계수는 음의 값, 마이너스 값이 되면서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진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효율적 프론티어 즉 효율적 전선과 투자재의 무차별 구성에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정답은 4번이네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자 자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위험은 적어지는데 이때 줄여가는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인 위험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그 결과 총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체계적인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인 위험. 체계적인 위험은 말 그대로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전혀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5번도 틀렸고 정답은 4번이고요. 25번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법을 채택한다. 이것은 연금의 미래가치가 됐건 현재가치가 됐건 모든 화폐가치 계수는 일단은 복리 개념, 이자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1번은 문제 없고요.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면 저당상수,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것이니까 2번도 문제 없고요. 3번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 원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그죠? 감채 기금 개수 이걸 곱해야 되죠? 이걸 맞는 말로 하면 연금의 현가 개수로 아니지. 연금의 내가 개수로 나눠도 되지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서 구한다. 정답은 3번이네요. 네 번째,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의 역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연금의 현가 개수를 활용하는 것이죠. 해서 4번도 문제 없습니다.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은 바로 연금의 현가 개수인데 그 연금의 현가 개수가 바로 연금의 현가 개수의 역수가 바로 저당 상수니까 거꾸로 저당 상수의 역수를 곱해서 이것이 바로 연금 현가 개수니까 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4번 문제 없고요.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 그렇죠? 상환비율이 만약에 30%면 얼마 남았어요? 70%가 남았죠? 그럼 잔금비율이 70%니까 해서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하면 1이 되는 거. 정답은 3번. 26번. 자, 투자와 관련한 재무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동일한 투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총 투자액이 돼 있고 유효 총소득 이것이 총소득 승수이고 이거 대신에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면 순소득 승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보다는 이것이 작은 것이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경비 있으니까. 따라서 이것이 작으니까 이것이 분모가 되는 순소득 승수가 당연히 이건 똑같다고 했을 때 이 순소득 승수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동일한 투자된의 경우에 당연히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작으니까 이게 작아지면서 이건 똑같다고 했을 때 승수는 더 커지는 것이니까. 2번. 동일한 투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자, 이거 틀렸네. 왜냐? 지분 투자액이 분자가 되고 세전 현금 흐름이 바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이고 이것 대신에 세후 현금 수지가 들어가면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요 세금이 없으면 같을 수 있지만 통상 세금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세금이 있게 되면 이게 더 작아지죠. 그러면 세후가 작아지니까 승수는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2번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자 부채 감당률은 6분의 2거든요. 그러면 1보다 작다는 것은 이게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 원리금도 제대로 갚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은 문제 없고 4번 담보인정비율 즉 LTV를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겠는가를 평가할 수가 있다. 맞죠? 담보인정비율 LTV가 높을수록 그만큼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는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부채 상환비율 DTI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 담보가치로 판단한 것은 LTV이고 상환 능력으로 대출 한도 정하는 것은 바로 DTI죠. 해서 5번도 문제 없네요.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27번. 대출 상환 방식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니까 첫 회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자, 이게 잠깐 보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초기에는 뭐가 많고 이자가 많고 원금은 적다가 이자는 작아지고 원금은 점점 커지는 구조. 이것이 원리금 균등이고 원금 균등은 초기에는 많다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원금 균등.
원금액은 상환액이 똑같고 이자는 초기에 많다가 작아지는 것이고 체증식은 초기에 적다가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것이 체증식이고 그럼 그랬을 때 당연히 첫 회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원금균등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기억은 틀렸고 니은 체증식의 경우에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은퇴 예정자 이것은 체증식이 아니라 원금균등 즉 체감식의 경우죠. 니은도 틀렸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 이렇게 감소한다. 그래서 이것이 체감식이 되죠. 디귿은 맞네요. 니을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원금액은 점점 증가하고 이자는 점점 작아지면서 원리금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니을도 맞고요. 해서 디귿과 니을 정답은 5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금융 투자 부분 확인했고 28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적 측면 자 관리를 영역으로 구분할 때는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구분하죠. 먼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는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른 소극적 관리 그렇죠. 자산관리가 적극적 관리였고 3번 자가관리 방식은 위탁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다. 내 거 내가 관리해버리니까. 그리고 네 번째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면 이것이 바로 비율 임대차 유형 4번도 문제 없어요. 마지막 5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경제적 관리가 아니고 뭡니까? 기술적 관리 영역이죠. 정답은 5번이 되네요. 정답 5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29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건 비교적 기본 용어 중심으로 출제했네요.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에 지닌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 이것을 셀링 포인트 다른 말로 구매 소구점 그래요. 2번 고객적인 마케팅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 이것은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2번 틀렸네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은 시장 점유이고 소비자 중심 즉 아이디어의 원리에 입각해서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이거든요. 2번은 맞는 말로 하려면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으로 해야 되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를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 한다. 그러죠. 소비자와 공급자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 바로 관계 마케팅. STP 전략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 그렇죠. 시장의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포지셔닝. 시장의 차별 전략이죠. 4번 문제였고요. 5번 아이다의 원리는 어텐션,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디자이어, 액션.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 단계를 나타내는 원리가 바로 아이다의 원리. 5번도 문제 없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0번 건물의 내육연수와 생애 주기 및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건 기본적인 용어들이죠.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유관과 디자인 낙후 이것은 기능적 내육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맞고요. 인근적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그 다음에 당해 지역 건축물의 시장성의 감퇴 이것은 바로 외부 환경에 의한 감가이죠. 경제적 내육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맞고요. 건물의 생애주기 중에서 안정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단계 국면이 더 연장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길게 나타나는 단계가 바로 안정단계이고 4번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의 악화되는 단계 이것이 노후 단계 문제였고요. 5번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에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그러면 위탁과 직접을 어때요? 섞었죠. 이것이 바로 혼합관리죠. 전문 위탁관리가 아니라 혼합관리 방식. 정답은 5번. 아주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고요. 31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 관리 능력이 더 요구되고 그만큼 자금 조달 능력도 중요시되는 것이고. 2번.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가액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것은 등가 교환 방식. 결국은 공사비를 대물로 가져가는 것이라서 공사비 대물 변제형 같은 의미가 되는 거. 2번 문제였고요. 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는 있으나 소유권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틀렸죠? 구조는 비슷하긴 한데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그리고 사업 주체도 소유자가 되는 것이 맞고, 근데 신탁은 소유권이 넘어가요. 이때 소유권 이전은 바로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고 당연히 사업 주체도 개발업자, 수탁자인 개발업자가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이죠. 해서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사업수탁 방식은 소유권은 소유자가 그대로 갖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 4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의 필요에 따라서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건 보통 대규모 개발 방식에서 많이 쓰는 것이고,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 맞죠? 5번도 문제 없네요. 확인하시고. 자, 32번은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개발 단계. 첫 번째가 뭡니까? 아이디어 단계. 이것이 구상 단계죠.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그 다음에 부지 구입, 부지 모세권 확보.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과 건설과 마케팅. 이게 이제 건설이 되겠네. 건설. 그러면 순서대로 맞는 것이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이죠. 먼저 사업 구상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부지 확보 단계,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건설, 마케팅 쭉 이어지죠.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자,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네. 그러면 먼저 빌드 개발한 다음에 트랜스퍼 소유권이 이전돼 기부 체납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퍼레이트 운영권을 가지고 계속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이것이 BTO. 정답은 2번. 그냥 영어 그대로 읽어버리면 돼요. 자, 민간이 개발해서 소유권이 트랜스퍼 이전돼요. 누구한테? 정부로. 그러고 나서 저그로부터 운영권, 오퍼레이트 운영권을 받아서 투자비를 운영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바로 BTO. 정답은 2번이고, 1번의 BOT는 민간이 개발해서 먼저 운영한 다음에 다 투자비 회수한 다음에 트랜스퍼 기부 체납하는 것이고, 3번의 BLT는 민간이 먼저 개발해서 임대한 다음에 임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예요. 임대. 정부에 임대를 해서 임대를 받은 다음에 이것이 다 회수되면 소유권 이전시키는 것이 BLT고, BT는 거꾸로 민간이 개발해서 먼저 소유권 이전시켜준 다음에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투자비 회수하는 것이 BTL이고, BOO는 민간이 그대로 개발한 다음에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BOO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읽을 줄만 아시면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4번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말 그대로 종전 토지에 준해서 새롭게 개발된 토지로 바꿔주는 것이네요. 이것이 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 보통 도시개발 방식에서 많이 쓰이죠. 도시개발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있네. 환지 방식과 있고, 그다음에 수용 방식 또는 매수 방식,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절충한 혼합 방식 또는 혼용 방식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그냥 환지 방식을 설명한 것이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35번 게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의 평가액은, 자, 지문 읽는데 시간이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은 원리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잠깐 보니까. 자, 기준 시점은 2015년 10월 24일이고 소재지는 그렇게 돼 있고 비교 표준지는 그 동네 이종 일반 주거지구로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네요. 200만 원. 자, 이랬을 때, 자, 공시가 기준법으로 그 토지 가격 구하려면 먼저 표준지 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선택해서 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 그리고 기타 요인 비교, 이렇게 하면 돼요. 비교치고 할 때는 항상 분모가 사례이고 분자가 대상이고 100분의 100이 기준되면서 이제 조건에 맞추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자, 지가 변동률은 2015년 1월 1일 현재 표준지 공시일 현재 공시 기준 현재에서부터 10월 24일까지 5%가 상승했네요. 그러면 지가 변동가만큼 올려줘 봤죠? 그러면 곱하기 100분의 105가 되겠네. 5% 상승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 인근지역에 위치했대. 그럼 인근지역이니까 같은 동네잖아요. 그럼 굳이 격차가 없으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의 경우 봤더니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5% 열세, 대상이 분자니까 여기 5% 열세니까 100분의 100, 마이너스 5니까 100분의 95가 되겠네. 100분의 95. 5% 열세니까 대상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조건은 20% 대상이 우세하다. 그럼 여기다 플러스 20 해주면 돼. 그러면 몇 분의 100? 100분의 120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곱하니까 200만 원. 계산기 뚫으면 되죠? 분모가 100이니까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2 하면 되겠네. 쭉 계산해 주면 돼. 그 정답은 4번이죠. 239만 4천 원. 그대로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잘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36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거. 시장가치 기준 5조에, 그리고 현황 기준, 그리고 개별평가 기준, 그리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건 전부 다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된 내용들인데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된 바가 없이 평가 원리로서 적용되는 것 뿐이거든요. 해서 정답은 5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7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다. 맞죠? 건물은 원가법을 원칙으로 하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즉 토지와 건물을 같이 평가할 때는 통상 거래사례 비교법, 특히 집합 건물도 당연히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는 뭘로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임대료는 당연히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정답은 3번이네요.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 적산법이나 수익분석법을 쓰는 것이고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 모든 권리는 전부 다 수익환원법 맞고요. 자동차는 뭘로? 자, 선박, 항공기 이런 건 전부 다 원가법이 맞는데 자동차만 예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른 거 5번도 문제 없네요.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8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 날짜는 원칙적으로 몇 월 며칠? 1월 1일.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를 평가하는, 이건 표준지 공시가 말고 개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준 날짜는 1월 1일이고,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거 문제 없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가격 비율표, 토지가격 비준표 이런 것을 활용해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주변의 개별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거 맞고요. 표준주택과 단독주택은 공동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이게 틀렸죠? 자, 주택가격 공시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해서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구분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독주택 중에서 몇 개의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먼저 표준주택 공시를 가격을 공시한 다음에 이거 근거로 개별주택 가격 공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동주택은 표준 개별 구분하지 않고 천수 전부 다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시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마지막 5번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 모두 다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30, 30이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하는 거 문제 없네요. 4번 틀린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9번 보세요. 39번은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그대로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죠.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서 뭐 하면 돼요? 감가 수정하면 되죠.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하면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감가 수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데 이걸 구하는 가액을 복선가액 그러는 거예요. 2번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는 처음에 뭐해요? 시점 수정, 또 하나 사정 보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정 보정에 들어가도 되고 또 뭐 들어가도 되고, 가치 형성 요인이 바로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니까 사정 보정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뭡니까? 가치 형성 요인은 바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 등을 통해서 대상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것이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러면 니은에는 사정 보정이 들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수익원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뭐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이것이 수익원원법. 자, 이것은 보니까 문제가 간략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 느껴지는데 아주 기본적인 개념 묻는 거, 원가법의 개념, 거래사례 비교법의 개념, 수익원업법의 개념, 아주 기초적인 원리를 묻는 문제죠. 그걸 잘 활용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그러면 1번이죠. 감가 수정, 그 다음에 사정 보정, 그리고 할인하거나 환원해서 가액을 산정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가격 원칙 또는 평가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최유효 이용 원칙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그리고 최고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 문제 없네. 기본적으로 채택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합리적 합법적이 되고 최고의 수익성, 즉 경제성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이고, 2번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으로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해야 한다. 이게 틀렸네.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서 감가 주는 것은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이죠.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한 감가거든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죠. 이것이 위부 환경과의 관계 적합이고,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법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해서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끼리는 서로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토대로 해서 얼마든지 감정평가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5번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는 장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 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가 있는 거 문제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 원칙에 대한 문제 틀린 거 정답은 2번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40문항을 쭉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 그 출제 흐름을 보면 비교적 평이하긴 해도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한테는 아주 평이하게 적용할 수 있었지만은 원리를 모르고 단순히 암기만 해서 공부한 경우에는 전혀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앞으로 공부는 단순한 암기보다는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고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흐름만 잘 확인하고 이걸 현실 시장에 응용할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공부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고, 또 계산 문제도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원리를 갖다 그대로 응용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계산 응용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념 중심, 원리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 평이하게 느껴져서도 나중에 또 다시 좀 더 난이도가 상향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감안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원리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